안녕하세요. 장마총각입니다. 애착 이론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와 어떠한 유형의 애정 관계를 형성하는지 그것을 구별하는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 형성된 애착은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 특히 남녀 관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결론이죠. 심리학자들은 성인 남녀 갈등의 중심에는 바로 이 애착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기니까 여러분이 한번 따로 찾아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에서는 성인기 애착 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애착 스타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안정형 애착 스타일이 있습니다. 안정형 성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이 있고 남녀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파트너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여기에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회피형이 있죠. 회피형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인 남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가까워지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안형 애착 스타일이 있습니다. 불안형 애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트너의 사랑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종종 파트너의 관심이나 애정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갈등이 생기면 이 불안감은 훨씬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죠. 이러한 애착 스타일은 관계의 만족도와 안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안정형 성인은 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며 신뢰와 헌신이 강한 경향이 있죠. 반면에 불안형과 회피형 애착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성인 남녀는 연인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은 갈등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에서 사용자들의 애착 스타일과 성공적인 그 매칭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매칭 성공률을 기록한 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낮은 매칭 성공률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안정형 애착이 상대방과의 그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애칭들이 있죠. 자기야, 우리 애기, 우리 공주님 이런 것들. 이것이 애착 스타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한 연구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착 스타일에 따라서 애칭의 사용 빈도가 상당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가 얼마만큼 애칭을 주고받는지 그것을 통해서 그 관계의 안정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애착 스타일이 인생 전반에 걸쳐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많은 연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애착 스타일은 개인의 경험과 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도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애착 스타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 애착 스타일을 우리가 확인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건 성인 애착 인터뷰, Adult Attachment Interview, AAI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인 애착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애착 이론을 성인의 맥락으로 확장시킨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인 애착 인터뷰는 자신의 그 애착 경험을 어떻게 회상하고 해석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애착 스타일을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면접자는 피면접자에게 자신의 애착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주로 가족과의 관계,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애착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긍정적인 기억뿐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기억도 함께 확인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면접자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회상하고 그리고 표현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죠. 그 다음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제공한 애착 경험의 그 서사를 분석합니다. 여기서는
애착 경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애착 스타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때 피면접자의 애착 경험과 그에 대한 해석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 다음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애착 스타일을 평가하죠. 이때 보통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그리고 혼란형 애착 스타일로 분류한 다음 각 스타일에 따라서 피면접자의 인간관계와 감정적인 반응을 분석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자는 피면접자가 자신의 애착 경험을 일관되게 회상하는지를 평가해요.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애착 경험을 안정형 애착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일관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불안형과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회상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모습을 자주 보이곤 합니다. 또한 피면접자는 면접자의 애착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는지도 평가하죠.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감정적 반응이 과도하거나 혹은 때에 따라서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감정 표현 자체를 피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피면접자가 애착 경험을 지금의 자신과 얼마만큼 통합하는지를 평가하죠. 애착 경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현재 감정과 연결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명확하게 통합을 하고 현재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AI는 이 많은 연구에서 성인 애착 스타일과 인간관계의 질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정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며 불안형과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갈등과 불만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죠. 2014년 프랑스에서 300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애착 스타일과 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보게 되면 안정형 애착을 가진 커플들은 일단 갈등을 더 잘 해결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커플들은 감정 표현에 있어 일단 어려움을 겪죠. 따라서 갈등 해결 과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2016년 미국의 연구팀은 Adult Attachment 인터뷰를 사용해서 애착 스타일과 직장 내 관계의 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안정형 애착을 가진 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더 높은 직무 만족도를 보였을 뿐만이 아니라 직장 내 인간관계 역시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반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직원들은 높은 수준의 직무 스트레스와 더불어서 동료 간 갈등 상황을 훨씬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형성한 이 애착 스타일은 우리의 사회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사회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성인 애착 인터뷰에서 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긍정적으로 포장하는 경향이 강한 애착 스타일은 바로 회피형 애착 스타일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이나 감정을 자주 무시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거나 혹은 그 경험이 현재의 자신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죠. 또한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하죠. 그렇다면 왜 과거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포장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방어하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죠. 부정적인 경험을 마치 좋은 경험이었다거나 아니면 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고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적 불편함을 그냥 최소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회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을 회상을 할 때 그 사건의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내의 갈등이나 아니면 불화가 있었던 경우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심심하면 치고받고 싸웠지만 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립심이 강해졌습니다. 혹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의 원인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혹은 내가 처해져 있는 지금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나 타인에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과거의 경험이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부인합니다.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의 자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어떻게 포장하는지를 확인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회피형 애착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을 매우 긍정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그 경험을 자신이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감정적 방어 기제로 충분히 해석될 수가 있죠. 실제로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이렇게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10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있죠. 프로이드 어록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Unexpressed emotions will never die. They are buried alive and will come forth later in uglier ways.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살아있는 채로 묻히며 나중에 더 추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직역한 겁니다. 약간 어색해도 이해하세요. 이것은 억눌린 감정이나 무의식적인 갈등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결국에는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중에 제임스 페니베이커 텍사스 대학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Written Emotional Disclosure Paradigm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글로 표현된 감정 패러다임이죠.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글로 우리의 그 감정을 표현하다 보면 이 정신 건강뿐만이 아니라 신체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표현되지 않은 감정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애착이라고 하는 것도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